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론 분야, 훈련 분야, 선교 행정 분야, 그 다음에 전략 분야, 마지막으로 홍보 분야, 이렇게 6개 분과로 나누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6개 분과로 나눠서 1차년도는 어떻게, 2차년도는 어떻게, 3차년도는 어떻게, 4차년도는 어떻게, 5차년도는 어떻게. 1차년도는 전반개척 주력기예요. 2차년도는 2차 5개년은 선교 도약기고, 3차는 전략 투기고, 지금부터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고도 성장기예요. 그러고 이제 2030년까지는 제3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기. 여기에서 이제 이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1차년도 지나갔습니다. 그 1차년도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는 이론을, 즉 선교적 교회론을 수립하자. 이미 2006년부터 2010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뭐냐, 이걸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선교적 목회는 뭐냐, 목양자 선교는 뭐냐. 이론이 계속 이것이 신학자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2010년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개교에서는 지금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하고 포럼을 하고 홍보를 시키고, 이걸 지금도 지금 이미 2005년, 6년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이런 이론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죠. 전방개척 지역 연구를 많이 했죠. 전방개척 지역에 대한 선교지 지역 연구. 그래서 미전도 종족, FTT 뭐 이런 지역 연구를 이때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이때 거의 하게 되고, 자, 이제 계획이 됐으니까 전방개척이죠. 전방개척에 대한 이런 것이 계획이 됐으니까 전방개척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 도약해보자는 거죠. 11년부터 15년까지는 이론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한국적 어떤 한국형 선교 이론을 확립하자. 그래서 한국형 선교가 나왔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형 선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뒤돌아본다면 한국형 선교 이해하는 분도 없어요. THM을 했다든지 어떤 선교의 단체의 교단의 어떤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한국형 선교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생소한 단어죠. 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형 선교? 글쎄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윌리엄 캐리의 어떤 선교 이론, 테일러의 선교 이론, 맥가브렌의 선교 이론, 랄프 윈트의 선교 이론, 이런 건 입력이 돼 있어요. 이런 건 입력이 돼 있는데 한국형 선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이 뒤따라야 된다. 전략은 행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략은 그냥 끊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홍보 동원이 필요한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론과 전략에 대해서 저 밑에까지 홍보하고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 군단장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사단장을 모아서 사단 어떤 회의에 때 이런 것이 군단 전략이다. 그러면은 사단장들은 다시 연대장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군단 전략이다. 이 군단 전략에 맞게끔 사단은 이런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대장들은 다시 중대장을 모으고, 중대장은 다시 소대장을 모으고 해서 실지 전투 대단은 분대고 소대잖아요. 분대 소대가 마지막 태극기를 꼽는 것은 백병종으로 분대하고 소대예요. 그럼 거기까지 군단장의 어떤 선교 전략이 쭉 말단 병사까지 이게 인식이 돼야 되고 공통 분모가 되고 목표가 되고 비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홍보 동원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구체화해서는 홍보 동원이 있어야 되고 선교 행정이 뒷받침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미 훈련을 통해서 숙득한 사람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론은 빨리 정리해서 가급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이론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이론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이론에서 훈련을 뒷받침해서 또 행정이 보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론은 자꾸 혼동돼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번 어떤 선교 이론이 나오게 되면 어떤 건 30년, 어떤 건 60년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론이 필요 없다. 지금 이론은 전방개척이다. 그러면서 이주민 선교 전략이다. 지역 개념이 아니라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다 하는 걸로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국내도 이주민도 선교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은 마무리를 하고, 자, 이런 이론이 마무리됐다고 하면은 선교사를 이제 훈련시킬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죠. 그리고 훈련시키다 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내도 파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왜? 이론이 그렇게 정립이 됐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공식 선교사예요. 타문화권만 가서 하는 것이 공식 선교사가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것도 공식 선교사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화돼야 된다. 행정화돼야 된다. 법적 교단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신 교단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제가 나가가지고 국내에서 사역하는 이분들도 노회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선교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공식 선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식 선교사로 인정하겠다고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이 최초로 목사님들의 이중 사역을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다 이런 배경,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어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을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꼼꼼히 한번 보세요. 지나간 일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일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으며 수정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부자 운동이라든지 뭐 전신자 선교사 주의 뭐 이런 거라든지 필드 중심의 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든지 선교 파송을 가속화해야 되는데 신용포가 지금 아마 이 내용만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바로 교단과 선교단체에 적용이 됐고 요즘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 언뜻 한번 들었던 내용이 이미 이때 1차 년도에 시작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대장도 연대장도 군단장의 어떤 계획 전략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이거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세계 어디에도 타겟 2030과 같은 이런 세계 선교 전략을 세워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이것을 6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한선지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선교 포로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6개 파트로 나눠요. 당신은 이런 분과로 가라. 당신은 선교학자니까 이런 분과로 가라. 당신은 선교 훈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선교 파송 분과로 가라. 당신은 어떤 행정가니까 선교 행정가로 가고, 당신은 전략가 아니냐, 교단 선교부의 어떤 충분히 전략 분야로 가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 한국이라든지 이게 동원 분야잖아요. 여기는 동원 분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각 교단과 또 선교 단체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 리더를 다 이 6분과로 나눕니다. 분과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해마다 거기서 자기의 경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앞으로 수정해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토의하면서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재 KWAMA 한국 선교회의 전략이다. 아마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내용이네, 이거구네, 이런 내용들이 금방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저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원 분야는 선교 한국이잖아요. 그럼 선교 한국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동원 분야를 어떻게 했느냐, CCC는 또 어떻게 했느냐, 전략 파트는 어떻게 했느냐, 선교 행정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UBF는 이렇게 했다, CCC는 이렇게 했다, 인터컵은 이렇게 했다, A교단은 이렇게 했다, 또 비선교사들은 이렇게 했다 하고 실제 이런 모든 전략을 실제로 전수화하고 구체화하고
행정화해서 실제로 적용해서 했던 그런 어떤 교단과 선교 단체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우리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개인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얼마든지 또 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들과 같이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선교 행정과 전략 목표고, 또 선교 준비의 실제 전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KWMA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카피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아마 이 내용만 가지고도 뭐 어마어마한 어떤 아티클이 나올, 그러니까 요즘 뭐 선교 타임즈라든지 뭐 전방개척 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티클이에요. 이 주제에서 나오는 아티클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과제는 드렸습니다. 매 과제는 25분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되고, 오늘만 특별히 과제를 드린 거예요. 선교사 수요 예측을 어떤 근거에서 선교사 수요 예측이 나왔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선교사 수요 예측을 했구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어떤 전략의 흐름, 전략에 필요한 요소, 이런 것이 이제 인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개인 선교 철학, 이것이 크게 얘기하면 나의 선교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교 철학을 할 때에 이 철학도 나에게는 전략이니까 이런 요소들,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추석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편히 좀 이렇게 덕담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토요일 정도 다시 사이트를 열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한국 선교 전략은 타겟 2030입니다. 타겟 2030은 전방개척이죠. 즉 전방개척은 다시 표현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2030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5년 단위로 5번 나눠서 25년이고, 이것을 또 세분화하기 위해서 6개 분과를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 타겟 2030 한국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세계 역사와 전략도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에 나오는 선교의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에 그때 종족이 약 6만 종족이었었는데,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서 미전도 종족의 어떤 성경적 출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 이후로 윌리엄 캐리까지 어떤 선교 사역에 된 것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이제 현대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던 종족 복음화, 이 복음화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그 전략이 지금 캐리부터 시작해서 테일러, 그 다음에 랄프 윈터의 미전도 종족, 랄프 윈터의 미전도 종족 나오기 위해서는 맥가브란의 동일 집단이라든지 타우젠의 성경 번역이 이제 기초가 돼서 1974년 로잔 첫 번째 대회 때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처음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토마스 왕이라든지 루이스 부시가 로잔 2대 마닐라에 있었죠. 이때 또 구체화하고 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어떤 정보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한국도 1993년도 AAP 미전도 종족 운동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세계 선교 전략이 미전도 종족,
한국도 역시 미전도 종족 운동이 함께 병행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전방개척, 두 가지죠. 미전도 종족, 즉,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FTT가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선교 개념이 지역 개념, 미전도 종족 지역 개념도 있지만은 이제는 사람 개념이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디든지 다 이제 선교지다. 왜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업은 FTT 미개척 종족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과 북한에 대해서 한국은 추가적으로 사역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 도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세계 선교 전략, 한국 전략도 미전도 종족 선교인데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포럼이나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이 미전도 종족이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어가 우선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용어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용어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또 선교 이론에서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됐는지 이것이 어떻게 전략화됐는지 하는 건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종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룹이다. 뭐 이렇게 쉽게 인식을 하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언어나 종교, 인종, 거주, 직업, 신분, 카스트, 뭐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조합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공통의 유사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상당한 커다란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교에 적용이 되면서 이 종족은 어떤 복음의 이해나 수용성에 있어서 어떤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장애물 없이도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다. 선교적 차원에서 종족을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족 가운데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전도 종족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종족 스스로가 복음화 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자원도, 어떤 재원도,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종족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응답한 적도 없고 교회를 갖지 않고 있고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과거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운동을 시작할 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이제 종족들이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면서 그 이론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아무튼 현재 바뀌어진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5%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복음주의 계통은 2% 미만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계통이 1%도 될 수 있고 0.5%도 될 수 있고 2% 미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는 것은 복음주의 계통이 그 안에 몇 %가 있냐면 왜냐하면 기독교 하게 되면 거기는 캐톨릭도 있고 또 러시아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개신교죠. 개신교 비율이 2% 미만 있지만은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일부 또 성경도 번역된 것이 있고 예수 영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 이 종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원과 자원과 필요한 것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복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원이 없는 집단, 이것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다 하는 뜻에서 이 정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쭉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입양이라고부터 시작되죠. 즉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 미전도 종족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교회 개척하기도 힘들고 비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단계로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입양한다고 하는 것은 품는다고 하는 뜻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 종족을 어느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가 그 종족을 앞으로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입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웨일즈에 하노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노바 교회 토마스 목사님 아들이 바로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자기 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하노바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회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선에 와 보지도 않고도 17년 동안 조선을 입양하지요. 조선의 종족을 입양한 거죠. 즉 조선 사람을 놓고 우리 아들의 피가 거기에서 복음으로 확장되기를, 우리 아이의 피가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나기를 17년을 기도할 때에 바로 1884년이 토마스 선교회사의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그날이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종족이 있다고 하면 그 종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종족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선교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단계, 그 종족을 기도하고 관리하고 리서치하고,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입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하나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음이 들어간 후에도 현지인에 의해 현지 교회가 자생 능력이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죠. 성장할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또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재정적인 후원과 또 인적 파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입양이다. 이렇게 크게 광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의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단계를 입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템포리 지역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20도와 40도 사이에 복음화되지 않는 지역을 말하죠.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걸친 지역으로서 미전도 종족의 95%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빈민층 대부분이 이 지역에 있고, 주로 종교를 본다고 하면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템포리 지역,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기 전까지 템포리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입양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입양 단계에 있어서, 입양 단계에서 선교 정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템포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전략적 사역과 교회의 동원을 목적으로죠. 한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영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하게 되면 그 실제 시행 단계에 있어서 입양이 필요한 거고, 어디를 입양할 것이냐? 템포리 지역이죠. 그 입양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선교 정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션 퍼스펙티브에 설명되고 있는 종족 관련 용어는 또 좀 다릅니다. 우선 종족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족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배치한 제한된 수의 계략적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주요 문화권 종족권으로서는 이제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부족 종교권, 무종교권, 그리고 기타 종교권으로 주요 문화권 종족권을 구분을 하죠.
유사권역 종족권이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 문화 등 공통 요소에 따라서 종족을 구분하는 거죠. 패트리 존슨이 이렇게 유사권역 종족권을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